예. 댓글창에 수수님께서 저는 야구장에 놀러 갈 때도 새날 방송하면 이어폰 끼고 채팅 쳐서 친구들이랑 또라이를 한다고요. 새날 정말 사랑해요. 야구장에 가서 요거 이어폰 끼고 새날 방송을 들으면서 야구장은 그림만 보는 거죠. 아, 채팅은 새날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야 이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구장 갈 수 있죠.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아니 이런 분들은 애국자가 아니라 세국자예요. 새날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 세국자. 참. 그리고 정식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이제 이런 게 있어. 평상시 때 정치인들이 해오던 그 나름대로의 노선이나 방향성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 개혁파야.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반개혁파야. 반개야. 근데 이 사람이 일관되게 수년 동안 해온 자기 행보라는 게 있잖아요. 개혁 행보. 예. 근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딱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되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조금 이 부분에선 다르구나. 왜냐하면 일관되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 곡방 같은 건 보수적이잖아요. 예. 한쪽에 또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예. 그러니까 같은 민주 진보 시민들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수년 동안 해왔던 일관성이 있는데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너 아웃 이런 걸 요즘에 너무 많이 봐서 과연 이게 민주시민의 자세일까? 어떤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진정성을 믿으면 나랑 생각이 달라도 인정해 주는 거 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최근에 많이 느껴요. 아 이건 진짜 이건 너무 폭력적이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우리 진영이 이기기 위해서는 그 뺄셈적 사고보다도 덧셈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철학적, 인문학적 소양이 좀 풍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날 방송도 열심히 듣고 정봉주 TV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간혹 인문학 도서에 대한 독서를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분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랬고 팍 배척할 때는 그 사람은 틀려 이건데 틀리다가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리다와 다르다를 이해할 줄 아는 좀 더 통 큰 그런 인문학적 이해심이 좀 필요하다 우리 진영에. 이게 가장 필요한 건 윤석열인데요. 인문학적 통찰과 안 돼요, 그게. 그 사람 안 돼요. 자,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오늘 한시적으로 몇 시간만 100만 포 돌파 기념 아임굿 한시 이벤트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곧 매진된다고 해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애순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원장님, 우리 원장님. 예. 여보, 어머님 집 앞에 고속도로 하나 깔아드려야겠어요. 아유, 무슨 콘덴싱 보일러를 놓는 게 아니고 어머니, 여보, 예. 어머니 집 앞에 고속도로 하나 깔아드려야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시되 예. 만약에 그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혜경 여사 친정 쪽에다가 무슨 도로 놓는 걸 결정했다면 나라가 뒤집어졌겠다. 나라가 뒤집어져. 그 도로는커녕요. 놀이터 그 몇천만 원짜리 놀이터 하나만 해놔도 나라가 뒤집어져요. 진짜 아우. 자, 그러시고요. 이제 민주당의 이제 병을 고치는 우리 원장님. 예. 자. 지난주인가요? 그 정세현 이제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 쭉 돌잖아요. 내일은 이제 충북으로 갑니다. 내일은 그것도 안 알려줬네. 참 나도. 내일은 충북으로 가고요. 충북대학교에서 합니다. 충북대학교 오후 3시. 근데 이제 일부에는 이해찬 또는 정세현 또는 호사카 유지 이런 분들이 특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님 거의 다 하셨죠. 근데 지난주인가 얘는 정세현 장관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앞에 항상 앉아 있거든요. 예. 딱 보더니 오늘 우리 지니어스 정 오셨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면 1번.
제가 아버님이라 불러요. 음.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신데 예. 정정하시고 생각이 이렇게 올곧으시니까 예. 마인드는 굉장히 젊으신 분이 아닌가. 그러면. 자, 그렇고요. 이 방송은 금요일 저녁에 정봉주 TV로 송출됩니다. 정봉주 TV로 송출될 때 보고 계시는 분들 그 채팅창에서 1번 눌러주세요. 1번 엄청 올라오네요. 예. 자, 가볍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유인천 씨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문화특보로 임명됐다고. 이게 뭐예요? 윤석열 뭐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국회 인사청문회였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검사로서 가장 본인이 근무하기에 검사로서 직분을 다하기에 가장 편안했던 가장 용이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명박 시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검사가. 그때 우리가 무릎을 쳤어요. 아차. 이 사람이 우리하고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우리 정부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를 쥐고 있는 국내 경제는요. 경제는 특별한 워낙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고 인프라가 단단해 갖고 경제를 갖고 쥐고 흔들지는 못해요. 근데 항상 무용의 정책이 있거든요. 그게 외교예요. 통일. 안보도 크게 흔들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외교 통일 쪽에서 흔들리잖아요. 이건 누가 쥐고 있냐면 김태효예요. 그렇죠. 외교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김태효 때 남북 관계를 완전히 틀고 개판 만드는 이명박 시절에 김태효가 남북 관계를 깬 장본인이에요. 자, 김태효가 외교와 통일을 지금 쥐고 있으면서 외교 망가뜨리고 있죠. 통일을 망가뜨리고 있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문화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하나 잘하게 되면 컴퓨터 칩 몇 개 3나노, 2나노 지금 3나노, 2나노 전쟁 아니에요? 곧 2나노를 이제 TSMC에서 상용화 시킨다고 하는데 삼성은 3나노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문화 전쟁이에요. 블랙핑크 지금 이제 뭐죠? 별로 기억이 안 나지. 그렇게 말하시면 귀신도 몰라요. 예. 블랙핑크 던져놓고 뭐죠 하시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아미 BTS. BTS. 아미는 기억나는데 왜 BTS가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다. 아니 블랙핑크 다음을 또 다음 세대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뭐 블랙핑크 다음에 여러 세대 여럿이 또 뭐 뉴진스 뭐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 네. 이 소프트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찍지 마 이 개씨. 그냥 양아치예요 이 인간. 양아치예요. 이분 진짜. 문화적 소양 없는 사람이에요. 연기자라고 문화적 소양과 문화 철학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대한민국은 국력이 융성할 때 다른 나라를 영토적으로 침략하지 않고 문화 강국을 만들었는가 세종대왕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왕이거든요. 힘이 강화될 때 우리는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를 만든 그 DNA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오늘날 K-팝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런 철학을 모르잖아요. 그냥 연기자라고 문화를 압니까? 네. 이 사람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촌이요. 예. 51년생입니다. 계산도 안 된다 진짜. 근데 51년생이면 나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가지고 네. 뭐가 비슷해요. 한참 많죠. 10살 이상 많구만. 그러니까 이런데 문제는 전원일기에 나오는 유인촌은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랑스러웠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MB 커밍아웃 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들어갈 수는 있어. 지금 장미란처럼. 들어갈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뭐라 그러는 건 좀 그래. 근데 들어가서 진짜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 선동꾼으로 나서가지고 지가 분리하면 기자들한테 쌍욕해 대고 그 실제로 무슨 대단한 뭔가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블랙리스트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화특보라고 이 장관급이거든요 이게. 장관급. 그 자리 막 만드는데 데려오는 사람들이 신선한 문화에 이바지할 사람 차라리 BTS 기획사 사장이나
근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문화특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위인설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떤 인의 장막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자체가 그 평가받을 수 없는 게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정말 괴랄해. 사람을 쓰는 게. 차관들만 쭈르륵 올리는 건 보세요. 역겨울 정도 아닙니까? 맞아요. 요거는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력화될 겁니다. 사실상 이 사람이 장관 역할을 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특보가 그러니까 장관 위에 거의 총리 문화 총리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밑에 있는 장관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게 지금 문화를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문화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파워예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 예술인들이 무척 예민합니다. 조금만 정부 정책이 관여하는 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활동을 안 해버려요. 그럼 그 활동을 안 하는 만큼 우리나라 문화 파워가 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나라가 뭐 줄줄이 쫓아오잖아요. 우리가 이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앞서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이게 무슨 문화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그 추격이 가능한 한 분야거든요. 그럼 여기는 진짜 창의성이 그 보물처럼 터지고 정부의 관여가 없고 조금 있으면 왜 이거 얘기해서 이제 유인촌 들어왔으니까 이거 얘기하겠네. 문화 카르텔이 문화를 좀 먹고 있다. 문화 카르텔을 척결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대선 때 이재명 지지했던 문화인들, 문화예술인들 그 사람들 또 잡아돌리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보이는데. 아이고 진짜 아무튼 역사의 퇴행입니다. 퇴행.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은 인물들은 사실 그 사과와 반성 이후에 조용히 전면에서 퇴장하는 게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동관 같은 사람들 불러들이는 거 보세요. 그 윤석열 자체는 어떤 철학도 없는 자. 이동관이 MB 때 언론 황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문화 황태자죠. 그다음에 외교통일 황태자 김태호가 요 3인방이 되는데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니 그 85%를 빼게 되면 한 750만쯤 된대요. 그 정도 빠져도 우리나라 국력에 아무리 지장 없으니까 750만 데리고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좀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리고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면 돼. 그리고 막 메꾸면 돼요. 아니 그분들 오면서 보통 이제 결혼할 때 보게 되면 무슨 뭐 그 차도 사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분들이 키를 하나 갖고 와야 돼. 네. 대마도 키를 가져와야 돼. 대마도 우리 땅이다. 나 대마도 제가 꼭 탈환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네. 어쨌건 유인촌 이야기는 하도 하찮아서 여기까지 하시고 진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섹션에서는 지금 삽질과 도둑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삽질입니다. 삽질. 지금 한겨레의 보도 의뢰하면 이거예요. IAEA가 오염수 시료 분석을 못 끝냈대요. 근데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요거를 IAEA가 일본한테 오염수 방류 문제 없어라고 전달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시료 분석을 3번 해야 된답니다. 3번. 근데 IAEA도 3차례 할 예정이었대요. 근데 2, 3차 시료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1차 결과로 보고서를 급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일본 자료대로 IAEA가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각종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거 잘못됐다. 정확하게 더 해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IAEA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니 일본은 본인들이 방류 쪽으로 결정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용 과학자나 어용 단체가 필요했던 거죠. 처음부터 그림은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주장을 동의할 수 있는 일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국제 기구가 필요했었는데 원자력의 친원자력 기관인 IAEA가 제일 적합했던 거죠. 그럼 일본은 IAEA하고 짝짝꿍 해갖고
우리 오염수 방류에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끄집어내는 것이 애당초 계획이었어요. IAEA가 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IAEA가 이거 반대를 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이제 원자력 하자가 있을 때, 이 원자력 하자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죠? 만약에 이런 오염수 문제가 또 생기는 상황이 오거든요. 모든 그 중국도 원자력 발전소가 그 동해안에 쫙 있잖아요. 우리도 동해안에 있고, 그 이유가 그 핵 연료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대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일본은 그냥 전체가 그 지진대고 우리나라 동해안 다 지진대 아닙니까? 중국도 그 해안선이 그 판과 판, 대륙의 판과 판이 만난다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육지와 해양이 나눠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해안선은 다 지진대예요. 그럼 이러한 사고가 또 났을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 줘야 되는데 그게 바다에 방류해버리는 거예요. 무척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IAEA 입장에서는 일본이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견을 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IAEA로부터 그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한 애당초 약속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었어요. 그것도 있고 지금 뭐 IAEA가 일본 돈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잠깐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정해진 결론대로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진행시키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세계 과학자들이 이 주장을 합니다. IAEA에다가 너네 뭘 요구했니? 뭘 용역 의뢰했니? 그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안 받아봤거든요. 제가 방송에 나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IAEA에다가 뭘 의뢰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 뭘 의뢰한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럼 보고서가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써주세요 했는지 아니면 당신들이 정말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지 일단 용역 의뢰서를 봐야 돼요. 근데 국제 과학자들이 지적하기를 자 핵종이 처음에 이게 그 폭발했을 때 핵종이 64종이 나왔답니다. 근데 지금은 64종보다 또 훨씬 많은 핵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IAEA에다 의뢰한 건 32종의 핵종만 의뢰했고 나머지 반 이상의 핵종은 검사 의뢰소에 빠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몇천 종 되는데 네. 인류가 원자력을 만든 이후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죠. 어떤 다핵종이 나오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몇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60개 중에서 또 30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이거 검사해 보니까 그것도 위에서 뜬 물. 예. 위에서 뜬 물 검사해 보니까 별 이상 없더라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건 예상은 했지만 오염수 방류의 일본 도우미 역할 예. 사실 공범인 거죠. 그 우리는 이해한다가 아니라 그럼 IAEA에다 너네 뭘 의뢰했니? 그 의뢰한 보고서를 용역 의뢰서를 받아봐야 돼요. 그다음에 우린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기억들 나시겠지만 얼마 전에 시찰단이라고 갔잖아요. 예. 그럼 시찰단이 돌아와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했으면 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시찰단을 보내서 괜찮은가 보자라고 갔던 게 요식행위였다는 게 그 시찰단의 보고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왜 갔어요 그럼? 그러니까 IAEA가 보고서 내는 거 보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던 이 정권이 예. 우리가 보냈던 시찰단은 보고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체적으로 뭘 했든지 간에 가서 시찰단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왔다는 증빙이 되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기시다가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 추진한대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난리 났던 나토 있잖아요. 나토. 예. 나토를 윤석열 떠갑니다. 거기서 기시다가 윤석열을 만나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참. 아니 가지 말아야 될 나토 가가지고 그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유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엎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나토를 또 가서 기시다가 만나가지고 자기 입장 설명하고 다음 달에는 방류하겠다 이 흐름인 것 같아요. 세계인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한국 정부가 저렇게 엎드려갖고 일본 오염수 방류를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아주 심플한 얘기로 그 오염수
있는 데를 두 가지 방법만 하면 돼요. 지하수 들어가는 거 그 공사했고 막을 수 있거든요. 지하수 차단해요. 그럼 더 이상 물이 안 생겨요. 우수밖에 안 생기거든요. 이 물을 옮겨갖고 그 안에 가둬놓기가 힘드니 이 물을 옮겨서 밑에 비닐 해놓고 그 물을 옮긴 상태에서 그것을 증발을 시키면 그게 고쳐야 된답니다. 네. 굳어버리면 그거 고쳐시킨 다음에 지하 500m에다가 핀란드나 덴마크 방식으로 노르웨이 방식으로 누차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중저준위 폐기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고쳐야 되는 순간 고준위 폐기물이 되거든요. 고준위 폐기물은 지하에 매립하자라고 세계가 지금 합의하고 있어요. 이런 길도 있는데 IAEA가 또 이상한 게 일본이 방류를 결정했어요. 방류에 다른 것만 검토해달라 그랬어요. IAEA가 진짜 이 검증을 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그거 검증하는 단체 아니거든요. 진짜 검증하는 단체 아니면 방류밖에 방법이 없겠냐. 또 다른 방법 없냐. 이거 핵 중저준위 폐기하는 방법이 그거 말고도 고체화시키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기관한테 일본이 의뢰를 했어야죠. 제대로 된 기관이면 일본이 방류하겠습니다. 방류밖에 방법이 없냐. 그거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 얘기를 해야죠. 왜 방류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여당이 하는 짓이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선택지가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방류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자들이 진짜로 모르는 게 있어요. 국민의 관계자 혹시나 보고 있다면 진짜로 깨끗한 물이라면요. 그 방법도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필요 없어. 일본에 땅에다 뿌리면 돼요. 뿌리면 되죠. 깨끗한 물이라면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물 갖다가 후쿠시마 그 근처에 저기 논이든 산이든 바다든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바다만 빼고 바다는 다른 나라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네 땅에다가 뿌리면 그냥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자체를 하지 않고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괴담이다라고 하면서 가서 아예 물고기 똥물을 마시는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는 게 가장 답답한 거죠. 이게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 때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세계 환경 문제나 이런 재난 문제에 관련해서 세계 뮤지션들이 함께 부른 노래가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그때 그 가사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다. 이 빌려온 땅에 왜 방사능을 폐기합니까? 일본 지 땅이에요 이게? 내가 얘기했더니 중국 대사관에서 내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얘기하고 나고 한 이틀 있으니까 중국 대사관이 중국 정부가 그 논평을 냈더만 아니 2011년 후쿠시마 터졌을 때 전 세계가 발벗고 도왔잖아요. 돈 보내주고 구원 물자 보내주고 그렇게 보내준 전 세계 등에다가 지금 비수를 꽂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 왜 전 세계 우물에다 독을 푸냐고요 일본은. 지들 우물이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국힘 이렇게 얘기해요. 큰 수영장에다 소주잔 하나 빠뜨린 거래. 아니 소주 한 병 빠뜨리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라 그래봐요. 아니면 청산가리 요만큼 소주물이 아니에요. 청산가리 요만큼이거든요. 청산가리 한 스푼 넣고 그 수영장에서 수영해보라 그래요.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청산가리 한 스푼만 들어가도 이게 무슨 해를 미칠까봐 안 할 텐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 이거 소급 해갖고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사법재판소에서 소급 입법해갖고 이건 종신형 내지는 사형에 처해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민의힘은 IAEA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으니 민주당이 괴담이다 같은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IAEA 검증이 말도 안 되는 검증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IAEA가 검증해봤더니 별 문제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일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이 논평을 못 냈어요. 내부적으로만 냈지 언론에 대고 논평을 내지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본인들도 이 이슈가 자신들의 목을 죄어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IAEA가 전 지구인이 신뢰성 있는 검증기관이 아니잖아요. 원자력 업자들 모임이잖아요. 예.
진짜로 WHO가 검증했다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데 IAEA가 검증해놓고 문제 없다.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대통령실이나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처음부터 포지셔닝 잘못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검증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였던 게 검증을 안 하게 되면 찬성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입맛이 상해지는 거고 예. 만약에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니들 때문이란 그러니까 어느 쪽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국민적 입장에서는 IAEA가 저게 한 게 맞아. 물 깨끗하다며 라는 식으로 생각할 국민은 없다는 거예요. 여론은 지금 굉장히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요, 이게 호남 쪽의 어민들은 이게 민주당 찍고 민주당 지지자니까 큰 타격이 없을 수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사람 정당 아닙니까? 윤석열은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해야 돼요. IAEA 검증이 믿지 못하겠다. IAEA 즉시 압수수색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IAEA 공격하기 지금 너무 좋거든요. IAEA는 국제 원자력 카르텔입니다. 지들 카르텔 좋아하잖아요. 이권 카르텔 수사하겠다. 이권 카르텔끼리 한 얘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IAEA는 국제 원자력 카르텔입니다. 국제 원자력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 카르텔은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왜 그 IAEA 얘기를 듣습니까? 욕할 뻔했네. IAEA 발음하기도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I라고 얘기할까? 발음이 어렵긴 해요. 예, IAEA. 그냥 IAEA라고 하던데 IAEA 이걸로 끝내던데 귀찮아서. 예.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발등에 등을 찍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플래카드까지 나와요. 민주당 괴담 우리 어민 다 죽는다. 우리 괴담 때문에 어민이 죽는다는데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4월서부터 경남, 부산 이쪽 어민들이요. 다 나와 있는데 광역 의원들, 국힘 광역 의원들이에요. 그들이 나와갖고 이거 오염수 방류 저지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 국힘 광역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못해. 왜? 내년에 공천 때문에 못 나서. 그 광역 의원들은 2026년이니까 3년 남았거든요. 국힘 광역 의원들 다 나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민들 입장을 지들 대변을 해줘야 되니까. 아니 난 방류하려고 그러면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방류 찬성하라 그러세요. 그럼 내년 총선에서 한번 개박살 나고 탄핵이 얼마나 아픈지 한번 좀 당해봐야 된다니까. 참, 진짜 아이고. 그리고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 거 아니에요. 탄핵의 대상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별책 부록으로 저거 하나 놓여요. 이제 여보, 어머님 집 앞마당에 고속도로 하나 깔아드려야겠어요. 이거 수사하면요 다 나옵니다. 이거 내부 고발자의 제보거든요. 이거 수사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 오염수 방류 반대 80% 이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도 지지하는 사람들도 오염수 방류 반대를 하고 있는데 IAEA 조사 결과는 일단 중간 단계에 있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8월 달에 방류를 하게 되면 윤석열 지지층은 상당히 떨어져 나갈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스탠스는 뭐였냐면 애초에 IAEA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건 문제없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1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한 실제로 유해성보다는 이게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려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죠.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얘기 있나 없나?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2015년인가 16년에 제소를 하잖아요. 일본이 2015년에 제소한 거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리가 금지하죠. 그러니까 국제 어디에다 제소했지? 국제 사법재판소, 국제해양재판소 많이 있습니다. 예, 제소를 합니다. 제소를 해서
1차에서 1심에서 우리가 지고요. 2심인데 2019년에 이때 이거 2년 동안 준비했던 식약처장이 유영진 식약처장이거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우리나라 이거 전문 과학자들이 없어갖고 그 호주와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도움을 줘서 재판에서 2019년에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한 게 적법하다. 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요, 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해양수 오염수가 그 알프스 다액종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방류래요. 근데 우리 정부도 방류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오염수라고 우린 주장하는데 그들은 처리수라고 하잖아요. 처리수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처리수에서 자라난 수산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수입을 막죠? 문제가 없잖아요. 그 일본이 이 논리로 수산물 수입해줘라라고 하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 수산물 수입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오염수 방류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길이 오염수 방류가 1차, 2차가 수산물 수입 금지인데 이거를 문제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오염수처럼 콘크리트 안에 박제돼 버리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다고 보고요. 하나 더. 지금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나 살다 저거요 원희룡 개인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를 보면 정권이 바뀌자마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뀌면서 종점에 김건희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건희 일가도 아니고요. 땅의 대부분이 김건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논란이 되니까 문제 보면 착착착 들어가 보면 이거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한 데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희룡이 국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하고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해보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괴담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 저건 사이코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짓일까요, 저게? 참 나쁜 장관이에요. 나쁜 정권은 나쁜 장관인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전면 백지화할 수 있는 게 장관이 전면 백지화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프로세스를 밟았냐 하면 이게 2008년서부터 추진되던 사업이에요. 2008년도에 이제 하남 양평 민투 사업, 그냥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제안서가 경기도에 접수가 돼요. 그때부터 쭉 오다가 2017년 1월에 2017년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추진 사업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양평에서부터 이제 강원도까지 가는 게. 그래서 2019년 3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장관이 뒤집어요. 예타까지 된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타까지 됐는데 노선을 갑자기 바꾸더니. 그래서 2022년 2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선거 있기 전에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으로 발표가 됩니다. 저 위쪽으로 나는 거예요. 종점이. 근데 5월 8일 임기 하루 전이에요. 임기 하루 전에 그래 취임식 바로 전날 그래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2달이 지나 취임식 바로 하루 전날에 전략 건설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종점이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강상면 500m 내에는 김건희, 최은순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약 한 7,000평 정도. 근데 많은 분들이 최은순 씨가 땅을 매집하거나 재산을 매집하는 지금까지 양태가 차명으로 많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대에 더 많은 땅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의혹과 추정을 하는 거죠. 어제 단독 하나 나왔죠. 땅 또 있다. 땅 또 있다. ISEND 소유로 땅이 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지 아직까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나는 원인을 그리고 이거 할 때
강원도에 양평군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 관계자들이 직원을 보낸 거예요. 이게 정권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건설부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국토부가 양평군에 압력을 넣고 예. 근데 그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인데 어제 그제부터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범인은 원희룡인데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윤석열의 오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나 그 시작점이 원희룡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수사망이 접혀오자 예. 국민들의 수사망이 접혀오자 갑자기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러면 양평 고속도로는 없던 걸로 아니 이게 국정농단 아니고 뭐야. 아니 저는 그 프라님 조금 다르게 보는데 원희룡이 좀 억울한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원희룡 작품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희룡이 장관으로 임명됐을 땐 이미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 작년 5월 8일이거든요. 요땐 인수위 나와바리 때예요. 뭐 그 단계에서 그걸 바꿨다. 예, 인수위 나와바리. 그러니까 정권이 되자마자 인수위 관계자나 장모식이나 이런 등등한테 해갖고 최은순 김건희가 그때 강력하고 빠르게 왜냐하면 더 지나게 되면 종점을 못 바꾸니까. 원래 인수위 때가 가장 권력이 셉니다. 그렇죠. 그때 아마 그들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가 그때 당시에 밑에서 알아서 기는 사람들 뚫어대니 그때 가갖고 양평으로 가갖고 노선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원희룡은 지금 전면 백지화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독박을 쓰기가 싫은 거야. 장관 들어가 보니까 이미 노선은 바뀌었어요. 예리해. 예. 역시 정치 선제. 장관 들어가니까 노선은 이미 바뀐 거야. 들여다 보니 이거 인수위 때 지금 바꿨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틀어도 나는 독박을 안 쓰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실무자가 어쨌다. 모르진 않았죠. 요게 바뀐 사실 알고 인수위 즈음 때에 압력이 들어와서 바뀐 것은 원희룡이 알고는 있었겠죠. 그리고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를 하다가 이제 그때 또 원희룡 딸랑딸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님, 요 장관님 때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딱 치고 빠지세요. 전면 백지화시키십시오. 이거 장관님 모르고 있던 때 아닙니까? 인수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굿 아이디어. 좋아. 내 국회 가갖고 얘기할게. 야, 국회 가갖고 나는 모르는 일이요. 전면 백지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이게 진짜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인 거잖아요.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죠. 그러면 김건희네 뭐. 예, 김건희, 최은순이 그다음에 이게요. 재밌는 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요거 보면은 원희룡이요. 살며시 치고 빠지면서 이 정부에서 빠져나와서 총선 출마할 것 같아. 요걸 보면서. 사퇴하면서 출마의 명분으로 출마의 삼는다. 명분으로 삼고 그다음에 요걸 갖고 국민들 윤석열을 설득하기 국민들 분노를 좀 잠재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 터지면 후쿠시마하고 이거하고 이연속 홈런 맞으면 우리 이거 그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거는 막았을 것 같아요.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예, 그리고 총선 출마한다. 그리고 윤석열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틀어버린 거예요. 요걸 보면 원희룡이가 이제 차기 주자로 자기 살림 꿰차는 그러한 시그널로 봐도 되겠다. 뭐 뜻대로 되겠습니까만. 안 되죠. 문제는 예. 원희룡이 저렇게 얼굴 벌게 해가지고 막 예전에 왜죠 현근택 변호사랑 라디오 토론할 때 현근택 앞자리 자리 비웠는데 막 사태질하고 이런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정치가 잘 풀렸던 사람 아니에요. 이 양반도 한 번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지사 또 이제 지방 이 도지사 시장 이런 거 하면요. 제왕적 권력이기 때문에 대체로 충동 조절 장애가 걸립니다. 이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높다. 그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희룡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론이 악화됐거든요. 너무 안 좋죠. 처음에 이제 뭐 민생경제연구소나 강덕구원 차원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번 한 게 보통 같으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이거를 그냥 뭉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MBC 등이 받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은 JTBC 그 다음 날 하다가 지금 모든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구나 느껴가지고. 요 대목에서 재밌는 게요. 요거 방송사 중에서 어디가 제일 세게 보도한 줄 아세요?
JTBC입니다. 근데 JTBC는 요즘 보면 법원에 검찰에 특종을 단독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법조 친구들한테 알아봤더니 JTBC와 뭔가 그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조국 집 장관 때 집 압수수색 나갔잖아요. 그날이 대통령 그 미국 워싱턴 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압수수색 하는데 모든 언론사가 다 모르는데 단 한 방송사가 와 있어요. 채널 A입니다. 채널 A 기자와 뭐 또 한동훈 장관과 뭐 있었다 뭐 이제 이런 등등 얘기도 있었잖아요. 채널 A가 유난히 법조 특종을 단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JTBC예요. 근데 JTBC가 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이 권력과 일정 정도 마쿠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JTBC에서 앞장서서 조져? JTBC가 양쪽 두 길 보기를 하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는 거야. 이거 계속 밀고 가면 무너집니다. 조선일보 가끔씩 그런 짓 하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문제 제기할 때는 이 정권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발 빼라. 예. 손절해라. 그래서 그 전면 백지화론이 JTBC나 이런 걸 보면 아 전면 백지화론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뚫고 들어가 봤더니 원희룡은 억울한 거예요. 그럼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서 예. 원희룡이 얼굴 벌게 져가지고 치고 빠진 거죠. 내 정치 생명 걸 테니까 민주당도 생명 걸어. 예. 그러다 이제 원희룡이 그 여기서 시나리오는 뻔하죠. 내 정치 생명 걸려고 봤더니 이게 5월 8일 날 이루어진 거고 내 장관 취임 이전에 일이어서 내가 미처 파악을 예. 못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관 취임 이전에 범인을 찾아야지. 이걸로 끝날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히 노선을 바꿨는데 그 이야기 있잖아요. 예타. 예. 그러니까 예타까지 하고 노선이 바뀐 경우가 대한민국 역사에 딱 2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흔히 있다라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 강덕구 의원이 그랬잖아요. 경기도에 예타 이후에 노선 바뀐 거 있는지 사례를 주면 내가 이해하겠다.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두 건. 두 건이래요? 요게 두 번째예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여론이 후쿠시마 방사능 핵폐수 투기 문제가 지금 8월 달에 이제 터질 것 같고요. 여기까지 아직 진행 중인 거고. 요 사건은 민심이 급격히 악화될 걸 우려해서 빨리 손절하고 있는 이런 예. 느낌인데. 요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위 가서 얘기할 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타라고 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고 이게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타라고 할 때는 거의 90% 이상의 도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어요. 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이건 고속도로 놔도 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선 변경이 있는 건 없고 선형 변경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터널을 뚫으려고 했는데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이 돼. 아니면 거기 문중의 땅이 들어갔고 사유지야. 뚫을 수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선형 변경이라고 해서 터널을 뚫을 때는 우회 도로를 만든다든지. 네. 그러니까 기존 메인스트림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거기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형태가 변경되는 걸 선형 변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때도 그 조사 사업에 수십억이 들어가 예산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종점이 변경되는 사례는 아예 없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건희 씨 되는 거였어요? 네, 알겠어요. 이거는 근데 결국 정권 무너지는 소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가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요. 보통 이제 5년짜리 대통령 중에 예. 3년 조금 지나고 나면 터지는 문제들이 예. 1년, 2년 사이에 계속 터지고 있는 예.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 이게 보고. 제가 요즘 수조 원짜리 그 카르텔 모 법사와 이 정부가 같이 하고 있는 걸 지금 하나 물었거든요. 제보가 들어와서 조만간에 터뜨립니다. 특정 하나 건진. 건진일까? 특정 하나 건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얘기가 좀 유난히 재밌어요. 저쪽에 그러니까요. 터지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 지금. 예. 자, 근데 저 오늘 칼퇴근입니다. 알겠어. 오늘도. 예. 그럼 뭐 이렇게까지 길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못 하게 생겼. 잠깐만요.
자, 일단 짧게 예. 약 먹을 시간인데. 길게 먹어야 돼, 약은. 봐, 그러면 그다음 의제를 못 하잖아. 민주당 이야기로. 예, 민주당 얘기 해도 민주당 이야기 10분만 해요. 예, 그러면 돼. 꼭 해야죠. 자, 약 먹을 시간인데 약 예. 드시고요. 자,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네. 나라무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 지금 정봉주 TV 채널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저기 쇼핑몰 이름이 집으로 고예요? 집으로 고? 여기서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보면 머리털이 많이 빠진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냥 딱 봐줄 만해. 내 나이에 딱 맞아. 근데 지금 이게 한 3, 4주째 먹고 있잖아요. 예. 제가 진짜 지난주에 미용실 갔을 때 그 원장님이 그랬다니까요. 요즘 뭐 드세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잔털들이 많이 나고 있는 느낌이. 아니 이게 광고 모델로 푸른 나뭇잎 같은 분들이 딱 적합한 게 이건 꾸준히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면 뭐가 돼도 되거든요. 이 새날 방송이 지금 10년을 꾸준히 10년 돼서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10년이죠, 10년이죠. 아, 징해.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소수님, 푸나님이 요즘 진짜 좀 풍성해진 느낌인데 느낌인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성교구더니 우리가 네. 풍성교 1대 교주가 정봉주고 2대 교주가 최강욱이에요. 3대 교주 푸나님 되는 거야. 별 희한한 걸 또 교주라시고. 자, 여러분 저 네이버 가셔갖고요. 나라모 또는 풍성교 쳐보시면 뭐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게 저기 아까 무슨 고라 그랬지? 예? 집으로 고? 집으로 고. 거기 말고도 저기 쿠팡 같은 데 가면 쿠팡 네이버 다 있습니다. 네. 예. 네이버 마켓 가도 있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의 한 4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해? 눈빛은 똑같네 둘이. 아니 한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해. 눈빛은 똑같아요 보니까. 한 사람 아니 푸틴이에요 지금. 옛날에 그 보시던 만화 있죠, 구공탄. 네? 눈빛이 구공탄 같죠? 자, 짧은 광고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번 생의 마지막 선택 나라모. 이번 생의 마지막 선택 나라모. 저런 광고 영상도 있었네. 이번 생의 마지막 선택 나라모. 뭐 계속 이번 나와 있네. 생의 마지막 선택 나라모. 자, 여러분 구매하시는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죠. 네이버 마켓 또는 쿠팡 또는 집으로 고 사이트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말이 길어질수록 요거는 광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보면 머리 많이 안 빠졌어요. 카메라의 특성이 그래. 더 넓어 보여. 네, 저분 드셔야겠는데. 네? 치경호. 자,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예방. 예, 맞습니다. 막걸리 다섯. 예방이 무슨 뜻이냐면 예방 조사가 아니고 A를 갖추어서 방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방. 예. 그리고 나서 봉하마을로 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도 아니고 경선 떨어지셨던 분이 외국에 나가서 1년 17일 만에 귀국을 해서 메시지가 일단 5.18 묘역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봉하마을 가고는 그냥 일반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 하는 코스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한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낙연이 왜 한가하게 돌아다니냐.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라.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는 총선 체제인 거잖아요 사실상.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사실 노출되지 않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 때 막 대장동 갖고 공개적으로 싸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전략 사이드에서 하나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팀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교수들, 뭐 직접 대선까지 뛰어본 분들 이렇게 해고 최고의 전략팀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게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우리가 안철수를 못 데려온 것도 큰 축이지만 경선이 끝났거든요. 경선이 끝나면 물리적 대립을 하고 있던 이 두 개의 세력이 하루빨리 화학적 통합을 해야 돼요. 저기는 그 홍준표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후에 안철수까지 잡으면서 통합으로 계속 갔잖아요. 근데 이낙연 쪽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야, 한 달 동안을.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쪽에 줄을 댑니다. 빨리 나오셔야 된다. 이낙연 대표가 끄집어오는 표가 몇 표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대선은 무조건 분열 세력보단 통합 세력에 표를 줍니다. 결국 이미지라니까요. 이미지예요. 이미지예요. 이낙연 대표가 몇 표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원팀 하나의 세력으로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초창기에 못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선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라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정치인인데 예.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는 표에 도움된다기보다는 이미지를 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하면 표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빠지는 표가 많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여론조사들이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단일화까지 하게 됨으로써 그 이미지가 이재명 선거 전내라고 투표장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 효과인 거거든요. 2월 27일인가 28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단일화 결별 선언, 결렬 선언회, 윤석열이 그날 일요일인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반짝 반등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보수층이 다 결집을 한 거지, 위험하니까. 근데 그 월요일 오후서부터 다시 빠져요. 이때 공표되는 여론조사 못할 때거든요. 날마다 오전 오후 돌리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만 해볼 때예요. 이러니까 한 2, 3일 있다 그냥 급하니까 지지율 빠지고 이거 만약에 안철수가 끝까지 레이스 걸었잖아요.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이재명이 이겼어요. 그리고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하면서 실질적으로 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중도의 캐스팅 보트, 스윙 보트 하는 분들이 1%에서 1.5%가 움직인다니까요. 그 대선은 항상 중도층 소구 전략을 하라고 제가 공식처럼 얘기하잖아요. 총선은 자부심에서 전쟁 진영을 결집시키고 대선은 중도층에 호소하라. 그 중도층이 얼마냐면 1에서 1.5%의 스윙 보트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지. 근데 1.5%가 움직여갖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전에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단일화 효과를 전혀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경선 후보가 진 후보가 손을 흔들어주고 선대위원장 맡고 그 다음 날서부터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효과가 하나도 없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표가. 한 달 동안 거의. 근데 지금 미국에서 왔어요? 민주당 삐그덕거리니 안 그러니 삐그덕 안 그립니다. 그런데 자꾸 조중동에서 삐그덕거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왔는데 그때 경선한 사람이야. 이분이 집 밖으로 가출한 사람처럼 자꾸 뭐 집 나간 집 떠난 홍길동이 뭐예요? 자꾸 밖으로 도니까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호사가들이 봤을 때. 호사가들이 보기에 직구 까부르기가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이낙연이 정무 감각이 없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보죠,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매기기. 예. 좀 애 좀 타봐라. 골탕 좀 먹일 거야. 요 느낌이 좀 훨씬 강해 보이는 거고요. 이재명 지지율 빠지면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적보다 더 싫은 동지예요. 적보다 더 미운 동지거든요. 근데 이낙연 측 특히 그 윤영찬 의원님 대선 패배는요. 이낙연 대표는 할 말이 없는 게 이낙연 때문에 대선 패배했다가 가짜뉴스라고요. 아니에요. 진짜뉴스입니다. 결정적으로 정운현의 윤석열 지지선언. 정운현은 이낙연의 최측근.
이게 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저쪽에 표를 더 오게 만드는 효과가 아니라 이쪽에서 0.73% 24만 표의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요. 이게 상징적 사건이고 그러면 거기에 깔려있던 여러 가지 제방 것들이 화학적 결합을 시키질 못한 상태로 갔는데 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에휴 참.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쪽에 이낙연 쪽에서 정치하는 분들이요. 그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꼬꾸라지면 자기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이재명이 꼬꾸라질 일도 없지만 설사 진짜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으로 꼬꾸라지잖아요. 이낙연한테 가지 않습니다. 대체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아주 쉽게. 이재명이 그럴 가능성 없지만 100만 분의 1에 아주 이제 세상이 진짜 돌변을 갖고 이재명이 꼬꾸라진다고 쳐봐요. 제가 간단하게 이낙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 줄게요. 정봉주도 이낙연 이깁니다. 정답. 100% 이깁니다. 정답.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 진짜 대권을 거머쥐고 대권의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도와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그 속에서 본인이 언제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문재인 국무총리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저 변방에 시골 사또였었어요. 전남도지사 전남도지사를 누가 합니까? 전남도지사 잘하지도 못했고요. 그때 그 도지사들 평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전남도지사 그거 할 때 주승용 후보하고 경선할 때 그 측근이 그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무슨 그때 뭐 그 돈 주고 그 당원 모집하니 뭐하니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그런 등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낙연 총리 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림자 그렇게 오버래핑 됐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만들어놓고 이재명 뒤에 오버래핑 돼서 잘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회를 잡으려고 그래야지 이재명 꼬꾸라뜨려갖고 안 됩니다. 저한테도 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이 반사체야. 그러면 자기 시기인체가 없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한테도 져요. 몇 대 몇으로 지는 줄 아세요? 40대 5로 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낙연의 그 행보가 정치적 행보여서 아유 나 참 이게 답답한 사람이야.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줘요. 국회의원 출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대선 때 자기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더 이상 출마 안 한다고. 근데 왜 한대?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가 이걸 어떻게 아니 하면 안 돼요. 제가 노원갑이 지역구 아니에요. 노원구 공동과 월기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옛날에 예 그런데 노원갑이 지역구였었는데 제가 지역위원장 고영준 의원한테 그 물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번 다시 나는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약속이다 정치인의. 그래서 제가 2018년 서울시장 나간다 그럴 때 그때 국회의원 재보선거가 노원병에 있었거든요. 김성환 의원이 그때 그랬어요. 구청장 이제 그 임기 다 해갖고 구청장들 모임하면 웃으면서 아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 노원병으로 재보선거 나오겠지. 정봉주 잘못 본 거죠. 전 안 간다 그러면 안 갑니다. 예를 들어 그래갖고 지금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출마할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출마할 거면 노원으로 갑니까? 노원 안 갑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정치인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오케이. 노원에 있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쪽 안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맥락은 이제 이야기 마무리를 짓자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낙연이라고 하는 나름 그래도 자기 이름이 있는 정치인 뒤에 빌붙은 몇 사람이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낙연을 숙주로 쓰고 있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뭐냐면 당원들에 의해서 개혁 공천해라. 윤석열과 잘 싸울 사람 공천해라 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하고만 싸웠던 사람들이 예. 나 공천 받겠다고 딱 보니까 이낙연 들어오네? 이낙연에 지금 기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게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할 때요. 동일지역 3선 제한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법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당에 하나의 공천 룰로 만들면 돼요. 그럼 이게 배제한 무슨 법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걸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과 대국민적 약속 아니에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분위기 밑바닥에서는 예. 공천 물갈이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막 끓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호남의 맹주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권리당원으로 하게 되면 호남이 28명인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그 한 명 빼고 지금 27명인데 그 권리당원으로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100% 다 당선된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이 아니고
권리당원 아니고 국민 그 전체 투표를 하게 되면 특히 호남은 현역 의원들 100%가 물갈이 된다는 거예요. 물갈이론이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공천혁신은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물갈이할 것이냐 여기에 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동일지역 3선 그거 하세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국민의 약속이고. 좀 막말일 수 있는데 국회의원 100명만 있어도요. 예. 잘 싸울 사람 100명이면 윤석열 이겨요. 저 혼자 시켜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민주당이 그게 이미지가 잘 싸운다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계속 지지고 볶네. 아, 그리고 자리 보존을 하느라고 저렇게. 네.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설국 열차입니까? 네. 한번 올라타면 내릴 생각을 안 하게? 알겠습니다. 정시 퇴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칼퇴. 오늘 못한 얘기가 있는데 예. 앞부분이 너무 이슈가 컸어요. 그래서 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못한 부분 하게 되면 이슈가 죽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칼퇴근이요. 4시 됐었고요. 예.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6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날에 있다가 한 30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